깨비님, 네네. 그 자영업자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있나요? 과연 얼마 있으면 제가 건물 살 수 있나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장사가 잘 되는데 월에 뭐 500 벌어요. 1000만 원 벌어요. 근데 건물주 가능할까요? 강의를 듣고 나면 아 맞아. 계속 근로소득을 할 수 없어.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돼. 같이 해야 돼. 개념을 아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좀 막막한 거예요. 자영업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순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네,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내 지갑, 내 통장에 꽂히는 돈,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 나한테 지갑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꾸준하고 높으면, 일단 그래도 건물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적은 돈으로도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야? 내가 매월 얼마 저축할 수 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어. 저는 5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높고 300 정도라고 해도 작은 규모의 건물은 가능하다. 네. 서울에요. 서울이죠, 서울. 네,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서 불려가지고 갈 건지는 말씀드릴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얘는 결국엔 뭐냐? 이거의 원천은 뭘 것 같아요? 매출? 매출이죠. 이거를 무조건 높여야 돼요. 건물주가 되신 분들,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본인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맛이라고 하면 맛을 끝까지 파더라고요. 최근에 1억 정도 들어오는 데는 소바집인데 거의 일 끝나고 새벽에 3, 4시간씩 맨날 맛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 소바에선 내 우리나라 1등이다.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사람만 건물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나머지는 사실 곁다리로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내가 맛있으니까 알려야 되잖아. 내가 좀 알려졌으면 와 여기가 그래도 되게 유명한 맛집이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해도 저 프랜차이즈 하나 주세요.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되는 거죠. 감동식당이라고 이 사장님도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예. 노원역에서도 한참 먼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상권이 없는 곳에 오픈을 했는데 매출 1억 찍습니다. 이분들이 맛도 맛이지만 여기까지 집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낮아. 그런데다가 서비스 가면은 막 뽑기 같은 거 이벤트예요. 등갈비 먹고 나왔는데 뽑기에서 1등 되면 명품 뭐 지갑 같은 거죠. 입도 즐거운데 다른 것도 다 즐거워. 오감이 즐겁게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적어도 한 요 정도가 되려면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월에 이 정도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자, 매출이 5천이라고 하면 뭐 수익률이 사실 뭐 다양해요. 어떻게 장사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5% 정도 잡거든요.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뭐 한 12%. 그러면 자, 600만 원 제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보통 한 생활비를 한 뭐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300 저축할 수 있죠. 근데 5천이 아니라 1억이야. 1억 정도 찍으면 수익률이 이게 점점 올라가요, 사실. 여기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찍어도 아마 15%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500이 꽂히죠. 그죠? 근데 1,500 벌었잖아요. 또 이렇게 쓰긴 좀 그렇잖아. 좀 더 쓰세요. 예. 그러면은 얼마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럼 아까는 감동식당 1억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다? 돈을 모으는 능력. 이걸 잘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못하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논외로 보면 또 1호점, 2호점 내다가 돈 다 써버리고 돈이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계속 평생 일하지 않고 자산하러 가서 건물을 살 거야. 아파트를 살 거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예 가치관이랑 생활 방식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다이어리에 저희도 그때 매장이 있었으니까 하루하루 뭐 50만 원,
저축. 계속 다 더했어요. 100. 해갖고 여기는 1000만 원 저축. 여기는 쭉 해갖고 2500 저축. 그러면 여기 이제 누계가 있어. 3500. 뭐 4500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500을 더 벌어서 5000을 만들려고 제가 장사를 하는 거 외에 가외 시간에 이 돈을 만들려고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둘씩 목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 악착같이 모여요. 악착같이. 저축 금액을 대략적으로 뭐 저축 300씩 저축하고 600씩 저축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씩 저축한다. 3년이면은 36개월이니까 한 뭐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 2억 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대략. 그죠? 5년이면은 한 1억 8천, 3억 6천, 6억이에요. 근데 에이 1억 8천 갖고 어떻게 사요? 3억 6천 어떻게 사요? 이러잖아요. 이게 있어요.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가 일단 없다. 건물 하면 50억, 100억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얘 이렇게 벌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10억에서 20억짜리 건물도 많습니다. 최근에 거래한 것도 도심의 을지로 힙지로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도 21억 7천에 샀어요. 고깃집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튀거나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계속 막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담보가액의 70%가 나와요. 그리고 신용이 10에서 20%까지. 20억짜리 물건 나왔는데 탁상 감정가가 20억인 거야. 그럼 20억에 70% 플러스 신용. 신용은 이거 건물을 매입하는 법인의 대표나 법인의 신용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이 그래도 장사를 잘하는구나.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요. 건물을 살 때 리스크가 뭐겠어요? 건물을 샀는데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실이야.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잖아요. 매출 한 1억씩 찍어. 그리고 막 2, 3천씩 막 나, 수익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더 해주려고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에서 2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20억이라고 했을 때 80%, 90%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대출 자체가 16억, 18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차액이 4억, 2억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부대 비용이 있죠. 부대 비용이 보통 0.6% 정도 해서 6,2 하면 1억 2천 정도 들어가요. 1억 2천 정도 들어가면 얘는 뭐 5억 2천이고 얘는 3억 2천이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90%, 야, 지금 같은 고금리에 무슨 이렇게 많아 죽어. 임대차를 한 사람은 죽어요. 근데 18억이잖아요. 지금 한 5%라고 보면 금리가 9천만 원. 1년에. 월에는 750만 원. 그죠? 자, 내가 정말 장사를 잘해가지고 20억짜리를 90% 대출을 받았어. 예. 그러면 월에 이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저축이었죠. 근데 원가 15%였으면 원가에 월세도 있는 거예요. 월세는 빠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200 내고 있었어. 그러면 200에다가 600이면 800이죠. 200에다가 300이면 500이에요. 그럼 나는 원래 냈던 월세에다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것까지 꾸준히 낼 수 있으면 500 낼 수 있는 거거든. 700이잖아. 낼 수 있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금 20억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90% 대출 받으면 3억 2천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10억짜리도 있어요. 15억짜리도 있고. 그럼 얘는 3억 2천 들었어요. 그럼 얘는 더 적게 들 거 아니에요.
1.6에서 2억 들 거잖아요. 가능하죠. 이 사람은 3년 만에 가능해. 이 사람은요. 이거는 1년이면 1억이잖아요. 2년이면 2억이죠. 충분히 이자 낼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지금 금리가 5%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예요. 거의 2%에서 시작해서 지금 5% 갔는데 10년을 주기로 보면 거의 4%에 수렴해요. 그럼 얘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월세를 원래 2, 300 내던 사람이 이거 샀는데 750을 냈어. 근데 이거 1%씩만 떨어져도 이게 1%에 5 나누면 1%에 150씩 떨어져요. 그러면 150 떨어지면 600이죠. 또 1%, 또 3% 됐어. 또 떨어져. 450. 그러면 아까 전에 남아요, 남아. 그러니까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냈다가 적게 냈다가 평균으로 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 예. 정리를 하면 300 모으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600 모으는 건 어려운데 월급쟁이 정도만큼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20억짜리 살 거야 목표로 가지고 빨리 모아야 돼요. 얘를 빨리 단축시켜야 돼. 시키면 이 소액으로도 살 수가 있다. 이거 서울이잖아요. 경기, 지방. 최근에 제가 놓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광안리 해변에 5억짜리 나왔었어요. 용도 변경하고 뭘 해도 여기 카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라인이 좀 생기는 곳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 대출 받는다고 해도 20%면 1억이잖아요. 그리고 6%면 6, 5, 30, 3천.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은 이제 뭐 수수료,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런 거. 1억 3천이면 가능하고, 플러스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인테리어나 대수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드는데 2억 3천 필요해.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사업계획서 쓰면 빌려준다고 했죠. 이때 내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여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테리어나 대수선이나 이런 것도 일부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내 돈이 아닌데 끌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흔들리면 최악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매출이 안 돼요. 예. 근데 매출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라. 그래서 1번은, 첫째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사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적은 사람들은 이제 뭐 1,000만 원, 100만 원 막 저축하고 이런 분들, 저축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자산소득이 좋다고 하지만 매출을 높여야 돼. 현금 흐름을 늘려야 돼. 장사를 꾸준히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꾸준하게 모아주는 거. 예.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돈을 잘 벌더라도 아껴서 가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앞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체력을 이제 쌓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스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누구나 말하는 공부죠, 공부. 공부. 제일 네. 어려운 거. 일단은 공부라고 해서 좀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한다기보다는 책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일단 개념, 용어. 부동산에는 뭐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뭐 살 때 부대 비용이 얼마고 계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운영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로우 개념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용어를 모르면 내가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무슨 책을 봐? 읽어야 되나요? 최근에 강호동 대표님이 레버리지 서클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는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처럼 자영업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당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자라는 내용의 개념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라는 책들이 있고 또 뭐 기술적으로는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빌 산업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 부동산 뭐 기초 뭐 관련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용어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임동권님이라고 네, 이분이 사실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셨다 하시는 분인데 책이 한 세네 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책들이 꼬마 빌딩 입문할 때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중개법인 대표님들이나 관계 뭐 팀장님들이 쓴 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쓴 책들도 많아서 저는 좀 뭐 고루고루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동깨비님 책은 없나요?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구상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왜 건물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영업자 시선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방법들을 한 권에 한번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책이 나오면 강건 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선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요거 제일 많이 보죠. 네. 유튜브 아마 장건 TV를 보는 정도면 아마 웬만한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 많이 하는 데들은 이제 중개 쪽 좋은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홍보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장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건물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산 건물들을 분석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호동 대표님이 하시는 창호오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물에 관련된 거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를 통해서 건물주 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50명 이상의 건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례들을 좀 보여줘야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유튜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틀린 이야기들도 저도 많이 봤고 이게 부동산은 생물인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2022년에 찍은 거 21년에 찍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뭐 요율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금 금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가 딱 나왔을 때는 그때 내용들이 다 따끈따끈했는데 이게 이제 뭐 4년, 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과거에 뭐 조회수 높았던 것들도 계속 나오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 시점에 맞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걸러서 봐야 돼요. 근데 불인 입장에서는 분간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건물 자체는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용도 변경이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취등록세가 뭐 4%인데 내가 잘못 샀더니 뭐 8% 됐어. 9% 됐어. 이러면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겠지만 현재의 데이터나 그런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전문적인 강의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보면 소액부터 보면 뭐 경매, 오피스텔, 뭐 아파트, 뭐 지산 쭉 되게 다양해요. 근데 건물은 사실은 한 이쯤에 있어요.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이게 깜깜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5억으로도 3억으로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개법인 쪽에서 강의들이 하나둘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가들, 그 투자자들을 위한 강의들이 좀 많았죠.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정도의 그 부동산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건물 교육해서 딱 가면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단계가 중, 고, 대. 요 개념일 수 있거든요. 여기 왔으면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가 이렇게 문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된 분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올 정도로 해줘야 돼요.
저희는 장사하는 건물주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쉽게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0평, 뭐 20평. 근데 건물은 땅도 다 틀려. 예. 그리고 막 세모, 네모, 층도 뭐 1층, 5층, 지하가 있고 없고, 옆에 또 건물이 있으면 가려지고, 그리고 잘못 사면 또 내가 신축할 때 앞에 땅을 또 뺏겨. 왜냐면 도로를 또 확보해 줘야 되니까. 단순하게 책이나 유튜브나 단편적인 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장건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이 있고 실전 사례반이 있어요. 정규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건물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에는 돈도 들어가겠죠.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규모, 금액, 그리고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그리고 뭐 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물건을 받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매번 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손품을 팔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물건이 딱 나오면 이게 내 기준에 맞는지, 맞아.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고 나중에 엑시트했을 때 수익이 되는지를 수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서 사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네.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여줘요.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 사례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한 5년? 최근 5년의 사례들을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좀 사실 차별점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제가 여기를 투자했습니다. 뭐 여기가 뭐 얼마에서 얼마 올랐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 사례들을 숫자를 그냥 거의 다 오픈해요. 예.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서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금리를 어떻게 했고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들어갔고 그래서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다. 지금도 뭐 50명의 건물주들이 다 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업자 관련돼서 건물 산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전문적으로 수업을 들어도 된다. 근데 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부동산을 많이 알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책이랑 유튜브 보고 독학해도 돼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뉴스,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상업용 거래량이 늘고 있다. 최근에 뭐 성수가 평당 얼마에 팔렸다. 뭐 무신사가 크래프톤이 성수로 가고 있다. 상권이 어디가 죽고 어디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다 연관돼 있어요. GTX가 개통이 된다. 결국에는 이게 트래픽 값으로 매매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생물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맨날 봤어요. 근데 이걸 안 봤어. 그래갖고 되게 힘든 적이 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딱 가격이 여기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건물은 장점이 70% 80% 대출 받는 거잖아요. 와, 내 돈 적게 들어가. 근데 이건 뭐냐? 이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20%만 가지고도 건물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월세가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나오거나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좋은 거예요. 금리가 막 2%일 때는 내가 월세를 받아도 이자 내도 남아 돈이.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사겠죠? 그럼 너도 나도 사면 어떻게 되죠? 오르는 거죠. 이런 수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르냐, 내리냐. 지금 이 상태예요. 1, 2년 동안은 계속 올랐고 또 최근 1년 반 정도는 완전 스테이. 고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건물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금리 그리고
막 전쟁 이런 거 나죠.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 주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다 있어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랑 이런 데가 다 막혔어. 그럼 돈이 금으로 가고 뭐 비트코인으로 가고 어쨌든 정해진 파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부동산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하는데 어쨌든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한다. 부동산 일부, 금 일부,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이 쌓이는 것들이 내가 나중에 물건을 볼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알면 내가 중개인을 만나더라도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다는데 이쪽 물건을 주세요. 네. 그래서 뉴스는 어쨌든 매일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공부했잖아요. 이론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지 알아. 기준도 생겼어. 한 20평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땅은 한 40평 정도만 되고 평당 한 5천 정도? 그래서 20억 정도? 내가 한 5, 6억 정도 있으니까 내지는 지금 내가 3억이 있는데 한 2, 3년 뒤에는 내가 3억 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평당 5천짜리 지역이 어딘지 망원이나 그런 데 금매를 한번 찾아볼 거야. 이런 기준들이 생겨요. 물건을 계속 봐야 돼요. 건물은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평당가라는 의미가 옛날에 그러니까 아파트는 30평대 국민평수 하면 지역마다 금액이 다 틀려. 그러니까 대략 금액별로 알아요. 근데 얘는 다 틀리잖아요. 땅도 틀리고 연면적도 틀리고. 그래서 한 평당 얼마인데 이걸 사실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가 있지만 그 지역의 평당가가 최근에 거래된 거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결국 이건 싸다 비싸다의 의미이고 그리고 감정평가가 이게 잘 나왔는지 이건 대출이랑 관련된 거고 그리고 여기 상권이 살아있는지 이쪽 입지가 주동선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건물은 잘 안 나와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예를 들어 주택이야.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또 수업 시간에 배웠어.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면 입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생뚱맞게 주택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은 내가 이걸 잘 싸게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킬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영업자는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계속 보되 손품이 되게 중요해요. 앉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70%는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을 한 10개를 받으면 그럼 내가 부동산에서 내 기준을 얘기를 해줘. 그럼 주겠죠. 20억대에 뭐 마포에 이런 건물을 주세요. 그럼 10개가 와요. 그러면 자 손품으로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인지를 내가 강의 때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수지 분석했더니 매월 이자를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많이 걸러져요. 한 3개까지는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를 가지고 발품을 파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매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품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다 시간 단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10개인데 3개만 가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뭐 하냐? 물건을 받으면 물건의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랑 매물장과 정보와 같은지 그 보고서가 같은 건지 그리고 공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차 대수가 몇 대고 몇 층이고 층마다 몇 평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나는 일단 종이로 받았잖아요. 손품으로 다 확인했지만 실제 주차장이 있는지 이렇게 다른 경우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면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이런 거는 손품으로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럼 직접 가서
얼마나 다니는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가시성. 예, 건물이 잘 보여야 사람들이 잘 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지도상으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앞에가 다 주차장이야. 예를 들어. 그럼 너무 잘 보이거든. 그리고 얘네가 폐철길인데 조만간에 여기가 다 지하화된대. 그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런트럴파크.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서 호재들도 물어보고 가장 잘할 거잖아요. 장관 강의 때 보면 임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막상 가면은 막 정신 없어서 대충 보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시간은 썼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대로 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과 같은가, 유동이 많은가, 호재가 있는가. 역에서는 찍어봤더니 5분인데 여기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 그러면 누가 오기 되게 힘들어. 이런 것들, 실제로 이 건물이 매력적인가, 이런 것들을 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나올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10개를 다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의 한두 개를 은행에다가 대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얘기한 것만 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임장을 가서도 효율적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봐서 너무 좋아. 그럼 내가 살 수 있어? 사랑에 빠지는 건 살 수 있는 것도 다른 거니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를 주고 3개를 가지고 와서 1개가 좋았어. 근데 뭐가 안 맞아서 그냥 패스했어요. 또 5개가 왔어. 1개가 그래도 괜찮아. 가서 봤어. 나쁘지 않아. 이런 물건들을 건물의 개요, 그 다음에 나의 기준들을, 책 기준들을 나는 뭐 20평 이상이어야 돼, 어느 지역이어야 돼 하면서 내가 봤던 걸 계속 누적 관리를 해야 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옛날 거보다 좋아? 안 좋아? 옛날 여자친구보다 지금 여자친구 좋아? 안 좋아? 사실 여자친구 계속 만나면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하던데, 이성 친구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예, 건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잖아. 근데 예를 들어 올랐어, 건물이. 그럼 얘가 제일 좋아. 첫사랑이 가장 좋았구나.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처음 봤던 건물이 강남 대로변의 30억대 마지막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억, 70억? 그러니까 물론 그 물건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쌌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비교가 돼요, 서로. 이런 건물 누적 관리하는 것도 강의나 이런 데에서 아예 표를 줘요.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결국 물건 보는 거는 무한 반복. 많이 볼수록 내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걸 이제 공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일 끝나고 왔어. 저녁 11시야. 물건 봐야 돼. 막 분석해야 돼. 힘들어요. 공부로 보면.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원업이죠. 제가 예전에 자영업 할 때 집에 오면 한 요 시간 됐어요. 그럼 그때 딱 씻고 나와갖고 가장 먼저 한 게 네이버 부동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내 기준에 맞는 금액과 지역으로 계속 소트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쇼핑. 그치. 사실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고 싶은 가장 비싼 재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뭐가 나왔지? 나한테 맞는 게 나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어. 근데 내가 한 3억 있어. 잔금을 좀 미루면 내가 매월 3천씩 모을 수 있으니까 한 6개월만 모아도 한 4, 5억 되겠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얘는 6억 정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매월 현금 흐름을 높이게 돼요. 자동으로 돼. 그리고 벌 수 있는 채널을 계속 높여. 많이 만들어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렇죠?
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막상 공부를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정확히 생기고 그 물건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찾을 때 그 기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고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서 내 맞는 건물들을 찾아서 건물주가 되는 것까지의 로드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왜 하냐, 장사하기도 바쁜데. 사실 여기에 있어요.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땅이 엄청 넓으면 사실 땅값이 그렇게 오르기 힘들고, 근데 게다가 땅도 적은데 우리는 딱 밀집되어 있잖아요. 서울, 거기서 강남. 사람들이 살려는 수요가 많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얘가 엄청 빨라요. 그럼 어디를 가는데 A에서 B로 가. 근데 얘는 뭐 10km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내 근로소득은 3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km로 가니까 어떻겠어요? 1시간 뒤에 얘는 이렇게 간다고. 얘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얘보다 빨리 얘를 따라잡아서 여기 타야 돼, 빨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속도를 높여야 돼. 속도를 높이려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근로소득이 뭐 3km야, 속도가 일반으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월에 300 정도를 저축할 수 있어. 1년이면 한 4천 벌잖아요. 4천을 모을 수 있잖아요. 큰 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500까지 넘어간다, 이러면은 6천이잖아. 그럼 2년이면 1억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저는 한 10km라고 봐요. 속도로 봤을 때. 그럼 얘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갔으면 얘도 이만큼 가. 여기까지는 가.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공부인 거죠. 20km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얘를 몰아쳐서 해야 돼요. 장사를 잘해서 이거 올리고 모으고 동시에 이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2, 3년 안에 가능해요. 되면. 이 로드맵대로 사실 하나둘씩 두들겨 가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 가능한 일이고, 내 위치가 어딘지, 현금 흐름을 더 올릴 때인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하니까 바로 공부해서 살 수 있는 단계인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또 진짜 중요한 거, 사실 건물 사려고 하는데 뭐 의지가 중요하고 너가 얼마큼 사고 싶은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약간 사기꾼 얘기를 듣거든요. 야, 건물은 돈 있으면 사면 되지, 막 의지가 있다 돈이 막 생겨? 아니잖아. 근데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300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건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내 위치와 그리고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